안녕하세요. 재미의 홍난지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내일이라는 웹툰이 드라마화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승사자 특집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승사자 전문가인 양세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와, 양세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저승사자 전문가로 섭외가 돼서 컨셉 맞추고자 까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오, 그런 이유셨군요. 사실 평소에도 검은 옷을 많이 입긴 하는데 뭔가 왠지 오늘은 맞춰서 입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근데 저승사자 이미지는 약간 뭔가 서늘하기도 하고 맞아요. 약간 허당미도 있고 이 두 가지의 매력이 있는데 약간 양세준 작가님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서늘하고 허당미가 아니라 그냥 허당. 아니 덜 서늘하고 좀 야무진 느낌? 아 제가요? 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네요. 아 그래요? 야무지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왜 아니지? 왜 다른 사람들은 허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제가 뭔가 빠뜨리는 게 더 많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렇군요. 사회생활에서는 빠뜨리는 이미지는 아니니까. 그렇군요. 네, 성공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양세준 작가님께서 저승사자 전문가인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서북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웹툰을 오랫동안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승사자 전문가라고 불렀는데 네. 꽤 그래도 오래전에 완결을 하셨어요. 네, 연재 끝난 지가 한 3년 반 정도 됐고요. 근데 연재한 기간도 한 3년이 좀 넘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서부저승사자 기획할 때 어떤 것들을 읽어보고 어떤 것들을 준비했더라, 내가 왜 저승사자를 그리려고 했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또 제가 다음 작품 기획할 때도 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북의 저승사자는 아직 드라마화 돼본 적도 없고 영화화 돼본 적도 없고 아직 그 영상화 판권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긴 뭐 이 채널을 누가 그렇게 본다고. 네, 아무튼 네, 서북의 저승사자를 만드셨던 양세준 작가님 저승사자 전문가로 모셨고요. 저도 그 신화와 내러티브라는 수업을 꽤 오랫동안 하고 있어서 네. 저승사자와 저승세계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의 모티프로서의 어떤 가치, 그리고 예전부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승에 관심을 갖고 저승차사, 저승사자들을 많이 등장시켰을까, 이 이유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현실 세계가 너무 답답하니까 현실 세계에서 착한 일을 해도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그런 보상들을 저승에서나마 좀 받게 해주려는 어떤 이승과 저승의 어떤 인과율 관계를 조금 더 극명하게 보여줘서 현실을 사는 사람들에게 좀 위안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승은 항상 그 인과응보의 어떤 징벌이나 혹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죽음이란 거는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리고 생명체라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공포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생명체에게는.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공포. 그쵸. 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명체라면. 근데 거기에서 무서운 걸 무섭게만 묘사한다면 역시나 어떤 대리만족이나 뭔가 해소가 되는 그런 즐거움은 없을 것 같은데, 대신에 그 저승사자, 죽음을 안내하고 영혼을 회수해가는 그 저승사자에게 무서운 존재라는 이미지와 함께 허당미라는 반전을 줌으로써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어떤 두려운 죽음에서조차 정신만 바짝 차리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뭐 이런 식의 교훈점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혹시 양세준 작가님도 서북의 저승사자를 만드실 때 그런 식의 어떤 저승과 저승사자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차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말씀을 워낙에 잘 정리해 주셨지만 일단 그런 게 있죠. 저승사자 혹은 이제 저승에 대한 이야기, 뭐 염라대왕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문화권에서 내세고 하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한데 어떤 나라에서는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문화권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환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문화권도 있고 뭐 이런데 도교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교가 이제 보통 이제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동아시아권에서 도교 문화권에서는 착한 사람은 이제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게 되게 강하게 인식이 돼 있고 그게 현세 안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그와 동시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살다 보면 분명히 정말 나쁜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이 있고요. 너무 많죠. 현실에서는. 네. 그런가 하면 너무 고생만 많이 했고 너무 착한 사람인데 정말 고생만 하다가 힘들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죽어서 이걸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은 죽어서 복을 받고 또 나쁘게 산 사람은 죽어서 벌을 받을 거야. 그러면 그런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염라대왕도 있고 근데 염라대왕 한 사람이 뭔가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뭔가 그 사람 부하들이 있겠지? 신하들이 있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다 관료제 사회였으니까 그쵸. 동아시아는 네. 관료제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런 신하가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해서 저승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승사자가 만화에서 또 이렇게 콘텐츠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유 중에는 저는 저승사자에 대한 인간의 공감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염라대왕은 초월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염라대왕과 나의 맞아요. 공통점은 모르겠잖아요. 다스리는 존재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승사자는 기본적으로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불임을 받는 사람이고 중간에 낀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승과 저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일을 하고 있고 왠지 뭔가 잘못하면 실수하고 가서 깨질 것 같고 그럼 뭔가 약간 회사원이나 혹은 공무원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콘텐츠에서 이렇게 허당으로 활용하기도 좋고 그런 재미가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저도 저승사자를 콘텐츠에 써보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저승사자가 미디어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고착화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이제 홍난희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늘한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하얀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있고 네. 그리고 네. 짙은 남색의 입술 맞아요, 색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그 전에도 좀 이미지가 있었겠지만 네. 거기서 이제 워낙에 뚜렷하게 딱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정형화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딱 와서 장부를 읽고 원칙주의자고 네. 왜냐하면 심부름꾼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권한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그 시킨 대로 가지고 와서 누구 해서 데려가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는 그 사람을 심판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또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한계도 명확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딱 떠올렸을 때 우리가 이미지화할 수 있는 모습도 정확하다 보니까 콘텐츠에서 캐릭터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굉장히 명확했던 것이 웹툰의 캐릭터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했던, 용이했던 부분이군요. 네네. 저는 그리고 서북의 저승사자를 볼 때 그 저승사자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귀여워요. 그러니까 반전이 있어요, 다들. 되게 네. 무서울 것 같고 싸움도 잘하고 뭔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니까 폭력적일 것 같고 그런 식의 이미지를 보여주다가 뭐 뒤에서 보면은 그냥 뒤끝없고 그냥 네. 되게 단순한 이유로 저 친구를 미워했던 건데 사실은 속마음에서는 약간 의리도 있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반전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어떤 반전미를 줄 수 있었던 데는 양세준 작가님의 개그 욕심도 있지 않았나. 자꾸 비염으로 부른다던가. 네. 네. 사실, 말장난 네.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게 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초반에 말장난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네.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줄어드냐면 네. 이게 해외 번역판이 나가는 그 시점부터 제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번역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좀 다른 식의 개그들을 더 많이 활용한 것도 좀 있어요. 저는 항의를 받았나. 근데 받은 것도 있습니다. 누가 항의를 하던가요? 댓글이나 심지어는 그 제가 많이 썼던 개그 소재 개그 방식 중에 이제 저는 그 우리 흔히 제4의 벽이라고 네. 하죠. 이렇게 캐릭터가 이게 만화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그런 개그들을 저는 되게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댓글창을 보라든지 막 이런 식의 말을 캐릭터들이 개그로 한다든지. 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대부분 좋았어요. 대부분은 좋았는데 개 중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몰입을 방해하니까 좀 그만해달라는 얘기들이 가끔
있어서.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그 양세준 작가님을 뭐 원래부터 친분이 있어서 친했던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웠다 보니까 사실 이분의 개그 욕심을 제가 잘 몰랐는데 요즘 자꾸 이 학교가 편해지시는지 자꾸 언어 개그를 막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개그 욕심이 있으셨나? 회의 중에 자꾸 삐져나와. 근데 떠올려 보니까 그치, 서북도에서도 개그 되게 많이 치셨지, 특히 언어 개그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 원래 개그 욕심이 있는데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서 네. 친해지면은 더 많이 나와요. 그동안 많이 좀 참고 있다가 그런 게 좀 있고. 낯을 가리시는군요. 아닌가?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개그가 갑자기 많아지는 거에는 저것도 좀 있어요. 회의가 다 온라인화된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쵸.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회의할 때는 좀 뭐랄까, 내가 농담을 많이 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채팅창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과감해지셨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얼굴도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양세준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시려면 그런 어떤 개그 욕심이 드러나는 순간을 포착을 해보셔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텐데, 저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그 저승사자 캐릭터의 반전적인, 그러니까 갯모애라고도 흔히들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어서 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와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윤활유 역할을 해서 즐겁게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승사자가 심부름꾼이다 보니까 뭔가 회사원으로 뭔가 각색을 하기가 굉장히 좀 편한 맞아요. 구석도 있고, 그래서 뭐 수습 사원처럼 저승사자 인턴 같은 그런 계급도 만드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어떤 반전적인 허당미를 굉장히 더 많이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셨는데, 그걸 신경 쓰면서 만드신 캐릭터들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초반에 등장했던 수찬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네. 그 비영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등장한 다른 저승사자예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습에 해당하는 저승사자인데, 그러니까 후배 저승사자죠. 네. 이 캐릭터를 만든 거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비영과 가장 대비되는 인물을 만들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저승사자이기 네. 때문에 비영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베테랑이고 또 일도 되게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반대로 일도 잘 못하고 아직은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뭔가 사고를 치고 다니는 후배 저승사자가 등장하면 또 대비가 돼서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찬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한 거였고, 그래서 수찬이 등장했던 저승사자 에피소드의 첫 제목이 저승사자의 실수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동명이인을 잘못 데려가는 맞아요. 에피소드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건 전래동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에피소드예요. 진짜 많이 등장해요. 저승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로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승사자를 사람들이 속여서 장수를 하게 되는 맞아요.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네네네. 근데 전래동화, 저도 이제 아이가 6살이다 보니까 전래동화 읽어주는 일들이 많은데 보면서 느끼는 게, 한국 전래동화들에서 희화화되는 존재가 셋이 있더라고요. 항상 희화화되는 존재가. 하나가 저승사자고 하나가 호랑이고 하나가 도깨비더라고요. 맞아요. 요 셋은 항상 희화화되는데, 생각해보면 요 셋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호랑이는 만나면 죽는 존재고, 호환이 제일 무서웠던 그쵸. 시절이니까. 그리고 저승사자도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까 저승사자를 만난다라는 건 이제 수명이 다했다라는 의미잖아요. 도깨비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외적인 존재니까, 초월적인 존재니까 공포감이 드는 존재들일 텐데, 그들을 희화화해서 조금 그런 공포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비롯된 거겠지만 저승사자를 허당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거기서 좀 차용해 온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비영이라는 캐릭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승사자의 약간 스테레오타입, 말도 없고 얼굴 하얗고 시크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이제 장기 연재물이 되다 보면은 캐릭터들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비영과 대비되는 인물들을 만들다 보니까 수찬처럼 약간 일을 잘 못하는 캐릭터도 등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캐릭터 중에 이제 조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는 굉장히 다혈질로 감정 주체를 잘 못하는 캐릭터예요. 비영은 감정 절제를 잘하는 캐릭터니까 네. 반대로 이제 한 부분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감정 절제를 못하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비영을 싫어하면 라이벌 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그리고 비영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굉장히 약간 하대하는 성격이거든요. 감히 인간 따위가 라는 식의 약간, 이것도 클리셰죠. 네네. 인외적인 존재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때 항상 인간을 무시하는 성격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반대로 모든 인간에게 존댓말을 쓰는 약간 젠틀한 캐릭터로 또 유선이라는 캐릭터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스테레오 타입의 저승사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명확하게 워낙에 정형화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카드 한 장씩을 뒤집어서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든다는 식으로 저승사자들을 늘려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만들어진 저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좀 허당인 캐릭터도 있고 감정적인 캐릭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던 게 서부 저승사자를 좀 장기 연재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이렇게 캐릭터들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만화를 그려보신 노하우가 첨가가 되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참고 문헌을 많이 살펴보고 관심이 있는 주제니까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그럼 어떻게 묘사를 하지? 혹시 내가 에피소드로 따올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어떤 궁금증 혹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고 생각해서 조사하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그 작품의 아이디어로 들어가서 작품화된, 이야기화된, 그리고 캐릭터라이징이 된 그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가장 뭔가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참고 문헌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실 부분도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이게 논문이면은 네.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디서 뭘 따왔는지를 표기하는 것이. 근데 이제 작품 만들다 보면 사실은 정말 여기저기서 막 주워 오거든요. 정말 무슨 그냥 위키 같은 데서도 찾아보고 옛날 영화나 드라마나 혹은 만화화된 작품들, 특히 만화화된 작품을 일부러 많이 찾아보죠. 네네네. 비켜가기 위해서라도.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부 저승사자 연재하기 전에 제일 유명했던 저승사자가 등장하는 만화 콘텐츠는 신과 함께였으니까 그쵸. 신과 함께에도 이제 저승 3차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승사자들이 정장을 입고 현대식으로 등장하는 정말 그 만화에서는 저승사자 공무원처럼 등장을 맞아요. 하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다가 이제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왜냐면 비켜가기 위해서 본 것도 되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같은 플랫폼에서 연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부 저승사자 연재할 때 댓글에 강림도 나오나요? 라는 식의 댓글도 되게 많이 달렸어요. 네네네네. 왜냐면 사실은 공유 세계관을 만들려면 만들 수 그쵸.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 강림이라는 캐릭터는 주호민 작가님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있지만 실제로는 원래부터 있었던 있어요. 캐릭터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오려면 가져올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부딪힐까봐 일부러 안 가져온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조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 아까 이제 도교 세계관 얘기도 잠깐 했지만 도교랑 불교랑 막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죠. 유교랑 이렇게 동양 특징 중에 하나인데 다 섞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을 좀 조사하다 보면은 저승시황의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라대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0명의 이제 대왕들이 존재를 하고 그 내용이 이제 신과 함께의 주된 이제 네. 내용인데 저걸 다 가져올 것인가 혹은 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염라대왕만 있는 걸로 가져갈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 가져오면 제 만화의 컨셉상 제 만화는 이승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저승사자의 이야기가 주된 무대가 돼야 되는데 네. 저쪽에 10명이나 되는 초월적인 존재가 등장을 해버리면 밸런스가 깨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게 낫겠다 싶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저승사자들은 일부러 좀 더 늘려서 그리고 저승사자들 안에서도 이제 차사대장이라는 좀 계급도 만들고 네. 해가지고 저승사자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런 이렇게 내세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조사된 것보다는 조금 더 쳐내고 만화에 넣는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들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사실은 요 얘기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승사자라는 정확한 그 우리가 지금 심부름꾼이라고 굉장히 많이 네. 표현했잖아요. 그 컨셉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고착화된 게 강해요. 네, 그래서 네. 예를 들면은 염라대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인도에서부터 있거든요. 네. 인도에서부터 그 힌두교 신화에도 비슷한 게 있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까지 간 건데 사실은 염라대왕 캐릭터 말고 저승사자 그 심부름꾼 캐릭터는 번역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부 저승사자가 중화권에도 나갔고 네. 일본어판도 나갔는데 다 사신으로 나갔어요. 사신과는 좀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다른데. 그렇죠. 그쵸. 사신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저승사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명부를 들고 있는 그쵸. 그런 심부름꾼의 정말 이미지라면 그냥 심부름만 네. 하는. 사신은 해골에 후드를 뒤집어 쓰고 낫을 들고 있는 흑사병 때 생긴 목숨을 그쵸. 네, 쓸어가는. 완전히 수확해가는. 네. 중요한 게 그림 리퍼잖아요. 그렇죠. 그림 리퍼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서 데려간다는 게 컨셉이고 저승사자는 죽을 때 된 사람을 데리러 온다는 데리러 이미지라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른데 사실 일본에서도 약간 블리치라든지 그런 작품도 사신으로 네. 접근한 케이스고 그러다 보니까
서북의 저승사자도 일본에 갈 때는 이제 세이오쿠노 시니가미라고 나왔는데 시니가미가 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판도 마찬가지고 약간 조금은 다른 뉘앙스로 번역이 됐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저승사자에 완벽하게 대응되는 개념은 따로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서북의 저승사자 연재하기 전에 일본에서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서북의 저승사자는 일본에서 연재하기 전에 나왔던 기획이었거든요. 네. 단편으로 나왔었던 기획이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장편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일본보다는 이거는 국내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저승사자라는 거를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한국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이렇게 그때 자료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료조사를 하면서 다른 작품들 막 찾아볼 때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저승사자에 해당되는 건 한국 작품에 많고 네. 전래동화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 만화라든지 또 혹은 뭐 헐리우드 영화라든지에는 비슷한 개념들의 캐릭터들이 나오기는 해도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승사자라고 하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전래동화 속, 그래서 우리의 옛 그 선조들께서 생각하셨던 어떤 죽음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약간 그 허무맹랑할 정도로 너무 상상력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웃기게 묘사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도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저승사자라는 캐릭터가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콘텐츠들 안에서 이따위로 묘사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찾아볼수록 네, 그쵸. 뭐 예를 들면 뭐 밥을 얻어먹고 명부를 고쳐줬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거 하면 속아가지고 뭐 한 사람이 1000년 동안 살 동안 계속 맞아요. 들리는 경우도 있고 막 동방사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쵸. 보면 그런 게 원래 약간 희화화되는 캐릭터구나 라는 느낌이 드니까 좀 자신 있게 저도 희화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강림미 같은 경우가 특히나 그 가장 이 이승에서 굉장히 영웅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어떤 상사가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누구라고 할까요? 부리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얘를 계속 누르려고 하거든요. 쟤 뭔가 거슬리는데? 이게 쟤 거슬리는데? 진짜 이게 관료제 사회 그 자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뭔가 튀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추출해내려고. 네, 이런 식의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강림이가 이승에서 약간 자기의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염라대왕께서 너 그때 저승에 왔을 때 패기 되게 만만하고 우리 저승사자 뭐 17명 다 네가 한 번에 싸워서 이겼다며. 너 그 멋진 면모 혹시 여기 와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눈에 들어서 강림이가 차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림이가 차사가 되자마자 그 가장 먼저 수행한 업무가 동방삭을 잡아오라 네. 라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동방삭이 아시다시피 3000갑자를 살았다라고 네. 하니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근데 이 동방삭이 오래 살았던 이유는 변신술을 능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3000갑자가 네. 갑자가 60년 그거에다가 3000배인 거죠? 네네. 그렇구나. 뭐 3000살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네네. 3000갑자라고도 하고. 근데 네. 예전에 뭐 김수한무 얘기 나오면 3000갑자잖아요. 네네네. 네. 거긴 3000갑자 동방삭이 들어가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오래 살았던 이유가 변신술에 능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승사자들이 임무에 실패를 하게 됐던 거예요. 어떤 때는 여자라고 하고, 어떤 때는 어린 소년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그 강림이가 강물가에서 계속 숯을 씻으면서 동방삭을 기다렸다고 해요. 네. 강물에서 숯을 왜 씻는 걸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낚시였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때문에 저기서 숯을 씻고 있는가라는 호기심 유발. 네. 네. 저는 왜 저래?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미친 사람이니까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다가 그걸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왜 숯을 씻고 계슈? 라고 했더니 이 숯을 씻어서 이 강물을 씻어서 하얗게 만들면 동방삭처럼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콧방귀를 튀기면서 3000갑자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또 처음 들어봤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잡았대요 놈. 뭘 해버린 거죠. 이렇게 강림이가 좀 굉장히 재치가 넘치기도 하는데 굉장히 또 강림이가 원래 강림이로서 뭔가 이승에서 환대받지 못한 여러 가지 또 허당미와 그리고 약간 얄미운 그런 구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승사자 캐릭터는 원래부터 굉장히 입체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허당 캐릭터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 얻어먹었으니 진짜 영혼을 데리고 가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그런 식의 어떤 양심도 있고, 그래서 노탕아리 지었던 옷, 황소 데리고 갔던 그런 얘기들이 또 203호 저승사자라는 웹툰에도 그대로 등장을 했어서 제가 그때 되게 반갑게 봤던 기억도 나거든요. 소복의 저승사자에서 다뤘던 저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의 이미지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만들었던 캐릭터들이라면 203호 저승사자는 조금 더 그 방금 말씀하셨던 저승사자가 희화화된 에피소드들을 더 극대화한 맞아요. 방향으로 저랑은 다른 방향으로 갔었고, 네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연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플랫폼에서 공존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 방향성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라고 네네네.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곧 이제 드라마가 나오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던 네. 그 뭐랄까 단죄하고 혹은 이제 복을 주고 하는 거기에 더 집중돼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대를 배경으로 한 저승사자 이야기들이 같은 플랫폼에서 연재된 작품들이지만 다 조금씩은 저승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요소들 중에서 어디에 집중했느냐가 조금씩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저승사자 전문가 양세준 작가님을 모시고, 왜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이 저승사자를 사용하고 있지? 왜 이렇게 저승 세계관이 웹툰에 많이 등장을 할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승사자 캐릭터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식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이야기 속에 자주 쓰이는 이유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웹툰의 캐릭터는 특히 매력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는데,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멋진 모습 그 이면에 보이는 어떤 허당미나 혹은 부족한 부분, 그래서 내가 들어갈 구석이 있는, 그러니까 독자가 나를 투영할 구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원류가 원래 저승사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미지 그대로 가지고 오기가 너무너무 편했고, 초월적인 존재이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존재를 찾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쵸. 저승사자는 거기에 딱 들어맞는 존재였던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 이야기 콘텐츠에서도 현대화되어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양세준 작가님과 이야기를 이어서 할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일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서북의 저승사자를 만드실 때 아무래도 웹툰은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어떤 식의 부분에 좀 더 많이 좀 집중을 해서 신경을 쓰셨다. 연출에서는 무엇이 가장 내가 노력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알아보면서 저승사자 캐릭터, 저승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해보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재미의 이유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였고요. 양세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